예방에 주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등 전국이 3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모레까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5.3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오세훈 양측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은 LH 사태 원조다 이렇게 외치고, 박영선 후보는 독재자 문재인의 아바타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관련한 의혹 또 나왔습니다. LCT 미술품 의혹에 이어서 미등기 건물까지. 박 후보의 재산은 오늘도 2억 3천여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 티키타카에서 논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사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임종원의 공모도 인정됐는데요. 판결의 의미 재판 5분 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연이어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틀란타에서 8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제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10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12분마다 한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다면서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규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미국 현지 상황 워싱턴 DC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오죠. 민심이란 단어가 특별히 많이 등장합니다. 민심이란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민심을 잡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민심으로 이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혹시 성함이 민심인 분 있으십니다. 제 친구 중에 민식은 있는데 민심은 없어요. 방송 듣고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애청자로 우대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로 등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9730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선물 준비해놓고 여러분의 얘기 마음으로 지금 마음 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총 428명이 나왔고요.
이 국내 누적 확진자는 내일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했는데 백신 접종하자마자 가짜 뉴스가 좀 나왔어요. 네, 이 백신 접종을 두고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접종을 할 때 이 간호사분이 주사기 뚜껑을 빼고 약을 뺐는데 잠시 몸을 돌리더니 다시 뚜껑이 씌워진 주사기를 꺼냈다라는 겁니다. 이 백신을 바꿔치기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예. 그러나 영상 전체를 보면 이 간호사분은 주사약을 주사기로 뺀 뒤에 다시 주사기 뚜껑을 씌웁니다. 이것이 매뉴얼이라서 의료계에서는 전혀 논란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게 논란이 되죠? 네, 뭐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SNS를 통해서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주사기 오염을 방지하고 또 이 접종자의 팔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바늘에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뚜껑을 닫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각종 언론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백신 바꿔치기 의혹 이거는 진짜 창의적이지 않나요? 이런 기사를 왜 쓸까요? 참 사실 확인이 먼저인데 참 놀랍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빨간 넥타이 딱 차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를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창과 방패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과 방패가 되겠다. 이 자리에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에 내려가서 자리에 없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표 두 번 다시 볼 일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죠. 네. 금태섭 전 의원도 나왔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늘 오전에 선거대책회의에 참석을 했고 오세훈 후보가 직접 이 국민의힘의 당복을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붉은색 점퍼를 입었더라고요. 네, 오세훈 후보는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국민의힘 입당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진검 승부 시작됐습니다. 난타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영선 후보 측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내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실질적으로 MB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사람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MB의 황태자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반통합 분열의 독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를 문재인의 아바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아바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MB의 황태자 대 문재인의 아바타의 대결로 지금 좁혀진 거네요. 네, 뭐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데요. 네. 그리고 어제 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면서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로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극도의 망언이라면서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라고 주장했고요. 이 박영선 후보도 피해 여성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걸 건드리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논란의 LCT 앞에 미술 조형물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네. LCT가 이 조형물 설치 용역을 박형준 후보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맡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논란이 됐을 때는 18억 원짜리 건물 앞에 있는 조형물만 얘기했었는데 미술품이 여러 점 있는데 그걸 거의 다 이 회사에서 관리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전체가 다 용역이 들어갔고요. 이 예. 계약 규모가 당시보다 더 커져서 관련 예산이 총 28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LCT의 업체 선정 방식이 경쟁 입찰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수의 계약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LCT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박형준 후보 측은 전혀 특혜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계약금도 다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거 말고 지금 미등기 건물까지 하나 나와가지고 재산이 네네. 증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 티키타카에서 논해보겠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제 수사는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십억 원을 빌려서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투기 의혹을 받았던 경기도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도 다 뺏는다고 합니다. 네, 몰수 보전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첫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현재 구속영장은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이 도시철도 연장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그러니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는데요. 이 공무원은 해당 지역에 철도 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인천의 한 구의원도 소환됐습니다. 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 계양구 의회의 모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모 의원은 지난 2015년 이후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의 토지를 매입한 뒤에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8억 원에 가까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 모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천 대장지구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네. 서초동 검사들이 이 지역에 땅을 사야 된다, 땅을 사라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번 수사를 하면서 여기까지도 좀 수사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찔릴 검사들 많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네.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방침 밝혔습니다. 특별히 별건 수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열린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이 검찰의 그릇된 수사 관행으로 지적받아온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이 직접 수사 관행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조남관 대행은 이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어 온 별건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네.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본건 수사 중에 이 별건 범죄 수사 단서를 발견할 경우 이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또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가가 나면 다른 수사팀이 이 다른 별건 범죄를 신문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등 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더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조직 문화와 의식을 바꾸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껏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닌가 봐. 그럼 다른 걸 괴롭혀가지고 수사를 이어갔던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실의 부실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옵티머스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수사를 계속했고 다른 이유로 자택을 수색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다른 수사를 하다가 별건 수사를 하다가 이 부실장은 자살했죠. 이게 네. 별건 수사인데 먼 일이 아니라 요새도 있고요. 그동안 검찰 수사의 가장 잔인한 점으로 지적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미국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해서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요? 네,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와 관련해서 지난 17일에서 18일 한국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협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존중과 존경을 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혐오 범죄에 맞서 나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또 전했습니다. 이 정의용 장관은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 범죄 증가는 바로 미국 내 우리 동포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고요. 나아가서 미국 정부 각급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부산대에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문제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촉구했네요. 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 부산대를 향해서 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부산대는 그동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 관련 조치를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랬었죠.
교육부는 부산대가 대학 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라면서 이 교육부는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부산대에서 부산대로 공이 넘어갔네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이 대입에 활용한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 절차를 준수하며 판단할 것이다라며 이 대학이 입시 부정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이 이제 막 시작했고요. 대법원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른바 7대 스펙이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재판도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동안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이 스토킹을 해도 현행 법률은 이를 경범죄로 봐서요. 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처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5년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일단 스토킹 행위는 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한 후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그 자들이 주로 이렇게 사랑이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거는 네. 사랑도 아니고요. 죄입니다. 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계속되고 있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친모가 홀로 아기를 낳은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네, 이 경찰은 어제 친모 48살 성모 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100여 곳이 넘는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경찰은 이 성모 씨가 이 병원 외의 장소에서 홀로 출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모 씨가 출산이 임박한 시점이 2018년을 전후해서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출산 준비라든지 이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다수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출산 이후 온라인으로 육아용품을 다수 주문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네, 다만 이 비슷한 시기에 이 성모 씨의 딸도 아이를 낳은 만큼 예. 이 관련 사실을 출산의 증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도 계속 확보 중인데요. 이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월에서 3월쯤 이 성모 씨의 몸이 불어 있었으며 평소 입던 것보다 더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저 더 결정적인 증인이 나올 때까지 수사가 조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양주 공무원들이 시장 생일 파티를 5번이나 열었어요? 네, 시청의 홍보부서 공무원들은 아예 영상을 만들어서 뭐 조광한 시장의 피부가 장난이 아니라거나 뭐 스타일리시하다거나 뭐 달콤한 스윗가이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좀 부끄럽네요. 네, 이 영상은 전날 다른 부서가 시장님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는 말을 듣고 하루 만에 그 홍보팀에서 부랴부랴 준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부서끼리 조금 경쟁하듯이요? 일종의 충성 경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다른 부서장들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이 시장님 축하 파티 준비에 열을 올렸다고 하고 그리고 부서장이 가장 나이 어린 여성 직원에게 꽃다발과 케이크를 전달하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부서장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생일 파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일부 직원들은 언론에 자괴감을 느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과잉 충성도 아니고 본인이 시킨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생일 파티가 언급되는 것이 모욕적이라며 보도가 나가면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이 19번째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유엔은 올해까지 19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결 없이 합의로 이 같은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된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유린이 제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군 포로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도 처음으로 그 규탄에 담았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3년째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네. 다만 결의안 채택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서방의 인권 유린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거칠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민심, 국민 이행시 가볼까요? 주진우 라이브 주라 청취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기대가 벌써 됩니다. 3298님께서 국민 이행시 갑니다. 국민은 다 안다. 민심 생각하는 후보자 마음을. 그렇죠.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최영우님께서는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언론과 포털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2989님 민의는 없고 욕심만 있으니 바라보는 국민은 심란합니다. 그렇죠. 네. 자, 더 재밌어집니다. 7968님 민들레 하찮다 무시하지 마라. 심지는 누구보다 굳센 우리네들 같구나. 드디어 이제 장원 경쟁 시작됐습니다. 3706님께서는 민심 잡고 싶으신 국회의원님 심보를 곱게 쓰세요. 그러면 민심은 자연히 흘러갑니다. 얘기합니다. 3282님께서는 민주당은 더불어라는 국민의 소명을 받들어 촛불 정권을 이룬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선거 앞두고 네거티브 선거가 난무하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꾸짖으셨고요. 7986님께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면 심판을 제대로 합시다. 그렇죠. 심판 투표를 제대로 해야죠.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정체 상당해서 정체 감안하시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비봉 나드목 진입로 1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했는데요. 뒤로 바람부터 비봉을 지나 매송 쪽으로 21km 구간 정체 이어져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 사이 지나기도 더딘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사에서 오산 사이 정체는 이전 시간이 있었던 추돌사고 여파 남아서고요. 기흥 동탄에서 수원, 판교 분기점 부근 또 양재부터 반포 쪽으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오늘 종일 이어졌던 여의 2교 부근의 차선 도색 작업 정리됐지만 한강대교 부근으로 추돌사고 있었기 때문에 영동대교부터 꽉 막힌 정체 이어지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도 성수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는 45분 정도 걸리고 구리 쪽 방화대교 부근 더디다 성산대교부터 잠실대교까지는 55분이 넘게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주 미국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콜로라도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10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는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 어떤지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그 콜로라도 총격 사건 좀 정리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곳 네. 시간으로 22일 오후에 콜로라도주 몰덧이라는 곳에 있는 그 대형 식료품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 1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숨졌고 이제 범인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의자는 21세 시리아계 남성인데 현재까지 이제 단독 범행으로 보여지고 예. 이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제 과거에 약간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좀 겪었고 좀 정신 질환이 그 이유일 것이라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신원이 공개가 됐는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희생이 됐고 특히 이번에 숨진 경찰관은 또 7명 자녀의 아버지인 것으로도 알려져서 더 아이고, 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움을 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에 그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총기 사건으로 8명이 숨진 지 며칠 만에 또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미국 사회가 다시 한번 이 총격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당연히 좀 맞습니다. 총기 규제 문제가 이슈로 떠올라야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사실 총기 사건이 좀 약간 잠잠해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예. 요즘에 다시 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이어서 뭐 그 다음 날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한 5명이 총에 맞았고 그 다음 날은 오리건주에서 4명이 총에 맞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 무려 7건 이상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번에 좀 공격용 무기나 대용량 탄창을 구매하는 거 금지라든가 또 총기 구매 시에 신원조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미국 의회가 법으로서 즉각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도 이 총기 규제 법안이 상정돼도 공화당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의회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좀 어떤 총기 규제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이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네. 좀 약간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은 특별히 한국 피해자들도 많아서 좀 관심이 갑니다. 특별히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용의자가 이제 21살 남성인데 당시 용의자가 이 아시안이 운영하는 스파나 마사지 업소 3곳만 노려서 공격을 했고요. 예. 희생자 8명 중에 6명이 아시안 여성인데다가 이 중에 4명이 또 한인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아시안 증오범죄다, 혐오범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용의자에게는 살인과 폭행 혐의는 인정이 됐는데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혐오범죄, 증오범죄가 입증이 되려면 인종이나 출신 배경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증거가 뭐 문자 메시지라든가 온라인 게시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명백하게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라는 게 수사 당국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인사회라든가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혐오, 증오범죄 혐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여론 불러일으키기 운동이 계속 전개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번 네. 총격 사건 혐오 범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네. 보는 배경은 뭘까요? 예, 미국 내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고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용의자가 사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한 일이라는 것이 곳곳에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의자가 아시안계 업소만 골라서 범행한 동선을 봐도 그렇고 또 총기가 보이지 않도록 옷을 잘 이렇게 매무새를 다듬고 업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CCTV에 찍힌 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전형적인 인종 갈등과 증오범죄의 요건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용의자 개인은 자신은 성적 중독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고 이 증오범죄 쪽으로 봐야 앞으로 이런 일을 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이 증오범죄가 기소장 안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게 이 한인사회 아시아계 커뮤니티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수사당국은 혐오범죄에 대해서 사실 좀 거리를 뒀는데 예. 워낙 정치권이나 미국 사회가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종 그리고 아시안에 대한 차별, 혐오 범죄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아시안계 혐오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확산됐다면서요? 예, 워싱턴 DC에서 아시아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아시안에 대한 혐오를 멈출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게다가 뭐 조지아주 애틀란타는 물론이고 뭐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한인 사회가 크게 발달된 곳에서도 집회가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특히 뭐 한인 사회 아시안 커뮤니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또 동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위의 특징은 뭐냐면 뭐 미 전역의 한인 단체는 물론이고요. 다른 아시안계 그 단체들과 연합해서 이번에 함께 그 목소리를 냈다. 또 다각적인 대치에 함께 나서고 있다라는 게 좀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한인 교포 사회는 좀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좀 분위기와 네.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뭐 사실 이번에 혹시나 또 자신이 이번 증오범죄, 혐오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크고요. 예. 또 이번 사건이 뭐 발생하면 또 연달아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이거 총기를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꼭 뭐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중국계라든가 베트남계에서도 역시 같은 우려를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지금 한인 사회가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어제 워싱턴 한인 단체가 또 백악관에 직접 서한을 보내서 좀 아시안 증오범죄 대책위원회를 좀 구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촉구를 보내는 그런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분위기는 이번에 그 증오범죄 혐의가 용의자에게 추가되기 전까지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또 각 주의 또 대한민국 총영사관 측에서도 좀 교민들의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 나아지는 나아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좀 이 사안을 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좀 상당히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부터 이번 증오범죄, 혐오범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움직임과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하원에서는 아시안계 차별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고 특히 이번에 그 연방 하원에 그 4명의 한국계 의원들이 배출이 돼서 좀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이 4명 의원이 모두 이 증오범죄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든든하네요. 예, 또 아시안계가 많은 지역구를 가진 그 연방 상원 의원들도 함께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에는 그 민주당에서 그 아시안 증오 중단의 날을 선포하고 공동 행동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정치권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지금 함께 내고 있으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라는 걸 좀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혐오범죄가 계속 심심치 않게 보도되곤 했습니다. 좀 네네. 증오범죄가 크게 늘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 혐오범죄 피해를 접수하는 민간단체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 대유행이 미국에서 본격화했던 작년 3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그 1년 동안 그 통계 수치를 보면 미 전역에서 약 한 3,800건에 가까운 혐오 범죄 사건이 접수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고요. 예. 그 가운데 중국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국계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가장 증오범죄 증가 이유는 역시 코로나19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란 이유 때문에 이런 아시안계의 적대감을 표현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고 특히 또 이제 한인들과 또 중국 사람들 잘 구분을 못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예. 덩달아 또 한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오히려 또 모든 아시안계가 좀 덩달아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좀 영향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미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한인 연방 하원 의원들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이제 중국 바이러스다. 예. 그래서 또 쿵플루다 뭐 이렇게까지 비난해서 또 불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거기다 지금 뭐 중국하고 좀 감정 싸움이 심해지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이고 한국이 거기서 또 피해를 보네요. 네. 자, 이번 혐오 범죄 사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한인 사회와 아시아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예. 그래도 지금 혐오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사고일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혐오 범죄 규탄 시위나 추모에는 꼭 아시안계뿐만 아니라 지금 백인을 비롯한 다른 유색 인종들도 많이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희생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도 수백만 달러가 이상 지금 거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꼭 아시안계만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SNS를 타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뭐 유명 인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미국 시민사회의 수준과 의식은 아직 좀 살아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좀 믿고 싶기도 하고 예. 다만 좀 한인사회가 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너무 우리끼리만 어울렸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른 커뮤니티와 더 소통하고 연대를 강화해서 이런 인종차별이나 증오범죄를 근절하고 노력해야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자성과 자각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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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 이슈를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정 좋습니다. 오늘 첫 코너는 새로운 얼굴입니다. 최진봉 교수는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안 왔습니다.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최진봉 교수 대신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청코노인 줄 알고 마스크까지 파란색으로 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국제대변인은 뭐 하는 데인가요? 외신과 관련된 대응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외교나 뭐 여러 가지 현안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 당 내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런 네. 역할입니다. 그렇습니까? 재밌습니까? 재미있을 때도 있고요. 네. 없을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에서 다른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부산의 북강서울 지역위원장이고 이번에는 선대위 대변인. 중앙선대위 대변인이고 부산. 예, 네. 아니 중앙선대위 서울 부산 다 예. 서울 부산 다 예, 선대위 대변인이고 김영춘 캠프의 국제경제위원장입니다. 김영천 캠프의 예. 부산. 부산 북강서울이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출신입니다. 네. 문성근 씨가 거기 북강서에서 떨어졌죠. 네, 한 번도 그렇습니다. 당선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 네. 지역으로 가셨어요? 뭐 거기 가덕 신공항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아서 경제 전문가인 저한테 이제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예. 사실은 또 처음에 영입이 돼서 당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달라 그래서 간 것도 있습니다. 네. 예. 김병민 의원은 눈 깜짝하면 코 베어가는 그런 신기의 드리블을 이렇게 보이는. 그러세요? 네. 헐리우드 축구도 잘하시고요. 정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선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병민 의원 표정이 좋아요. 오세훈 후보 뒤에 딱 보이더라고요. 오세훈 후보가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 이게 처음에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당내 경선을 뚫고 올라가더니 네. 지난 우리가 1월달, 2월달이었나 이 주진우 라이브를 돌려보면 네. 제가 오세훈 후보 얘기했을 때 야 이거 되겠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결국은 역전을 거듭하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이뤄냈고 예. 이제 마지막 관문이 2주 뒤에 남았는데요. 네. 오세훈 후보가 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면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2주 동안 이 기세는 쭉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주 동안 계속될 거다. 예. 오늘 박영선 후보 측에서 자, MB의 황태자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네, 이게 보통 지는 후보 측에서 잘 안 되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네거티브, 프레임 씌우기예요. 네. 지금 해야 될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이 쓰고 있는 캠프의 전략을 보면 한 20% 정도 앞서가는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내곡동 얘기하고 철 지나서 흘러가 있는 네거티브 공방을 쭉 끌어가게 된다면 남아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관한 분노, 그리고 LH 투기혹에 관한 문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 이거를 과연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2주 정도 되는 내내 아마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선거는 끝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를 보고는 독재자 문재인의 아바타다 이렇게 또
저기서 저 국민의힘 쪽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박영선 후보한테 그렇게 네거티브를 하시면서 우리 박영선 후보만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내로남불인 것 같고요. 지금 지지율은 오히려 착시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마치 야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사실 본선에 들어가면은 그 지지율이 실제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약 측면에서는 21분 서울이라든지 이번에 뭐 재난 위로지원금이라든지 박영선 장관의 공약은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책, 뭐 공약, 비전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오히려 오세훈 후보는 어떤 공약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공약을 좀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세 시작됐습니다. 네. 오세훈의 공약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박영선 후보가 계속 어떤 서울을 얘기할 건지 레토릭을 구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건 박원순 서울시장 9년과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이 폭등했고 특히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들은 무너졌다는 것은 확실하죠. 여기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 김병민 시작됐습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모습은 분명한 메시지가 지난 5년의 서울시청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공약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과거 뉴타운을 통해서 보여줬던 확실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년짜리 서울시정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4월 7일 당선 이후로 4월 8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에 켜켜이 쌓여있는 부동산 문제를 지난 오세훈 서울시정의 부동산 정책 보면 화끈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론조사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네. 제가 지난해 총선을 치러보면서 여론조사 얘기 나올 때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여론조사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요? 예, 지난 그래서 해의 졌구나. 경험들을 네. 한 번쯤 민주당에서도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아픈 얘기를 하면서 자 네. 최지은 대변인. 네. 뭐 아까 오세훈 전 시장이 있었을 때 부동산 잘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 MB 정권 때 우리가 부동산이 잘했냐라고 생각하면 4대강밖에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토기 뭐 토건 업체랑 같이 막 밀어붙이고 건설해버리고 이런 것이 과연 적절한 부동산 정책이었냐는 생각이 들고 사실 부동산 하면은 서울의 오세훈 그리고 부산의 박형준 후보 다 이렇게 지금 투기 의혹이 있는데 과연 난개발하고 규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투기 의혹이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좋은 부동산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세훈 후보는 전 시장을 했을 때 당시에 서울시 재정이 가장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업적이 무엇인가 시장이었을 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서울의 미래와 과거 이런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볼 때 오세훈 시장의 후보의 네. 공약을 보면 부동산값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개발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요?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공급 정책 아닌가요? 왜냐하면 공급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그토록 이사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부터 화끈하게 공급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 알짜 코어는 공공성이 기반이 돼야지만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성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공공성에 대한 공적 신뢰는 지난번 보고 있는 LH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있게 되는 부동산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곳곳을 한번 돌아다녀 보면 30년, 40년이 된 아주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난 9년 박원순 서울시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민간 중심으로 재건축이 신속하게 풀려지면서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때 일단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는 핵심적인 원인 중에는 많은 젊은 층에서 영끌해서 부동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안 사면 계속 다락같이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1년 동안 신속하고 확실한 공급 효과를 내면서 그럼 이것만 하냐? 오세훈 서울시정의 지난 서울을 바라보게 되면 시프트를 비롯한 임대주택에 대한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아주택을 비롯한 상생주택 등에 대한 공약들도 함께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오세훈 후보에게 왜 서울 시민들이 이토록 높은 지지를 보내는지가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지은 대변인. 네, 부동산 정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순간을 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주식시장, 이렇게 여러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추세예요. 근데 다만 이제 공급 정책을 좀 더 빨리 풀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동산 공급이 지금 아까 뭐 1년 동안 공급을 늘린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 집을 짓기로 해도 1년 안에 그 집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별개로 부동산에 대한 그 공직자들이 비리 뭐 예를 들어서 뭐 LH 같은 경우에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권을 잡았을 뿐이지만 그 전에도 이런 공적 신뢰는 없지 않았나. 오히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런 부동산의 신뢰 문제는 그 전 정부부터도 계속 있었던 것이고 이번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훨씬 많습니다. 저기 문자가 왔는데 오세훈 단일화에 미소 짓는 재건축 시장 압구정 신현대 하루 새 3억 뛰었다. 이래서 오세훈 단일화에 대해서 재건축 시장은 좀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한강변에 35층 규제 없애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하겠다. 그러면 이거 집값 오르고 투기 수요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발언들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말로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부동산까지 잡혔는가. 강남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평당 얼마가 상승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평당 상승했던 금액을 보게 되면 제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그 당시 한 10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 강남권에서 기초원했을 때 그때 아파트 값만큼 뛴 거예요. 지금 있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 화끈하게 공급들 풀어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마저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주택까지 같이 가고자 하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정에서 잡지 못했잖아요.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금석을 놓게 됐을 경우 바로 1년 안에 완전한 부동산값 안정은 쉽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년 뒤에 4년까지 이어지는 5년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안정적 공급으로 충분히 많은 서울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에서 김병민 의원이 나 집 팔았어 얘기 나오면 딱 이게 또 끝내는 건데 여기까지는 안 갔는데. 더 할까요? 아니 그런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은 부동산 값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진호 진행자께서 여쭤보신 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부동산 값이 3억이 올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강남 부동산 값이 얼마가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이 올랐죠. 네, 그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격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것이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조차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화끈하게 풀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서 부동산 값이 올라갔다고 하는 내용들은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핵심적으로 앞서서 이제 오세훈 후보 등에 대한 투기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LH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전 정부의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LH 문제에 대한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3기 신도시를 처음으로 끄집어냈고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적 정보를 활용한 토지 매매의 투기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 정부로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을 받고 대답을 받고 다른 데로 또 가셨어요. 자, 김병민 아까 의원님. 얘기에 대한 답을 못했기 때문에. 자, 김병민 의원님. 오세훈 후보 측에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내공동 땅 보금자리 지정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 대변인님께서? 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이 좀 많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도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본인이 서울시장을 했을 때 국장이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좀 책임을 회피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투기 방지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LH를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그 신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과연 이런 분이 시장이 되시면은 우리가 공직자들이 그런 뭐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공직을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뢰가 쌓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건가요, 김병민 의원님?
도쿄 아파트를 샀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소유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박영선 후보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본인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재작년인가요? 일본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등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사실 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보다 강력한 반일 등에 대한 언급들을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인데 왜 그 당시에도 도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고 정리하려면 이미 진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거를 딱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등기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도쿄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왜 이 도쿄 아파트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50년 전에 상속받은 땅입니다. 50년 전에. 그리고 50년 전에 상속받은 땅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임대주택 이 지구로 지정되는 과정들이 쭉 있었던 건데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통해서 보상받았던 건 8분의 1의 지분이기 때문에 4억 원가량밖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걸 계속 내부 투부 공세를 몰고 가니까 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도쿄에 아파트 갖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어떻게 설명할 거니? 라는 얘기들이 겹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이라 생각하고 부동산 문제로 신음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서울 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병민 후보 옐로우 카드 말이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드리블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50년 전에 상속받은 거예요? 네, 1970년이니까 50년 전이죠. 몇 살 때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가정사인데 네. 오세훈 후보의 부인이 아내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마 아버지가 작고하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속받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찍이 상속받았군요. 매우 70년이면 강남 개발되기도 전이죠. 최 대변인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불법이나 그런 문제는 없고 뭐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뭐 싫어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불법이나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오세훈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린벨트 해제한 부분도 그렇고 또 이게 상속받은 땅이고 50년 전에 뭐 받은 땅이고 8분의 1이라고 했지만은 상속을 받아서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가족의 땅이고 본인 소유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변화한 것이 없는데 언제 상속받은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런 좀 너무 이렇게 좀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본질은 좀 해명을 제대로 하고 의혹이 뭐 투기나 뭐 비리 의혹이 있지 않은가를 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티키타카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옐로카드 길어서 옐로카드 주려고 했는데 여기도 잠깐 경고. 네. 2부에서는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경욱이 엄마는 12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 경욱이에게 소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경욱이는 방긋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엄마와 천식이 심한 지적장애인 누나는 경욱이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서도 늘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경욱이.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욱이네 가족들이 지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 경상북도 동해안, 울산 지역까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적인 비 예보 이전까진 나머지 지역에서도 날이 점차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도의 남부, 동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새벽녘엔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제주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은 안개가 끼겠고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은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좀 더 높게 오를 전망입니다. 아침에 서울 7도를 비롯해 전국은 3도에서 9도의 분포로 내려갔다가 낮에 기온이 오르게 되면 대전, 광주, 대구는 22도, 세종 21도, 서울, 부산, 강릉의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4.1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우님께서 오늘 김병민 의원 컨디션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아유, 맨날 좋았어요. 김병민은 맨날 좋았는데 최근에 지난주부터 얼굴도 좋아지고요, 아주 컨디션도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김병희님께서 국힘당도 문제고 민주당도 문제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8891님께서 직장이 있는 곳에 집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게 왜 문제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요. 철근님께서는 MB도 나라에서 주는 밥을 드시고 계신데 황태자 시장이 되면 아이들 밥은 먹을 수 있겠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4222님께서는 문제는 두 분 다 있는데 앞으로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서울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인이 광주로 간 까닭은 뭐예요? 어저께 우리 당 후보의 단일화 오세훈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고 이제 오늘이 지나 내일이면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이제 광주를 찾은 이유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나서 약속하고 꼭 구현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국민 통합.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도 시대적 화두를 통해서 국민통합 얘기를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통합의 핵심적인 얘기 중에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광주와 호남에 대해서 함께 정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5.18을 찾아서 무릎을 꿇었던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 기억하실 거고요. 이러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이번 보궐선거 이후로도 함께 가져가겠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울시 선거를 바라봤을 때 서울에 계시는 호남 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출향민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우리 과거의 선거처럼 지역색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바꿔내기 위한 과정 속에서 영남, 호남, 충청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함께 손잡고 정권 교체와 서울시 교체의 길에 나서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를 만났을 때 후보 시절에 만났을 때 끙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나 안철수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신 건 아닙니까? 짧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한참 전에 예약이 돼 있던 기차표였습니다. 알겠어요. 김병민 의원은 드리블이 깁니다. 네, 잘라야 됩니다. 옐로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최지은 대변인 선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짧게 국민통합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진정한 국민통합 지역주의 타파는 부산에서 김영춘의 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김영춘 후보 같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지금 야당이 오랫동안 서울 시장을 했죠. 지난번 한 번 빼고는.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 타파라는 측면에서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정책을 보고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네, 한 번의 기회를 줬어요. 지역주의 타파에서 꼭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오거돈 전 시장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국민이 준 기회를 본인의 집무실에서 지금 이 방송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 지역주의 타파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건 국민에 대한 인권이고 그 문제로 치러진 선거라는 점을 명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 선거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자. 왜 선거를 치러야 되냐? 다 민주당 때문이다. 왜 그런데 박형준은 안 된다는 겁니까?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까도남이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까도남? 차도남이 아니라 네. 까도 계속 나온다. 양파처럼. 그래서 이제 그 부정 그리고 비리의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연 이런 분이 공직을 맡았을 때 부산 시민들의 그 서민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이 드는 정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뭐 LCT에 대해서 좀 특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LCT 그 자체가 우리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에 있는 굉장히 높은 고층 건물인데 그렇게 지어지도록 엄청난 그 뭐 인허가 같은 특혜가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그 회장이 구속이 되기도 한 그런 건물인데요. 그래서 그 비리의 축적판, 부정부패의 상징인 그런 곳에 공짜로 주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공직자 후보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고 가족의 시세 차익이 40억 정도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과연 이 부산 시민의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뭐 아까 뭐 도쿄 아파트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지난번에 기회를 줬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인데 부산 경제라는 이 환자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지난 30년 동안 야당이 독재를 하면서 암덩어리를 만들어놨어요. 부산 경제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년을 하면서 가덕 신공항을 다시 추진할 그럴 활력을 얻었고 북항 재개발을 할 활력을 얻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감기약 처방할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를 제대로 고치려면은 훌륭한 경제 살릴 시장이 필요하다. 훌륭한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경제 암덩어리를 수술하려면 민주당이 필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양파남, 까도남 좀 의혹이 많이 나오긴 나오죠? 의혹에 앞서서 부산 경제의 암덩어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부산 지역의 정치인이고 부산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난 집권 4년의 기간이 있었기 달려갑니다. 때문에 김병민. 예,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지난 4년 동안 부산을 위해서 무엇했는가 네. 가덕도 신공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꺼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에 대한 답이 먼저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야 이런 데 살 수가 있어? 아무래도 좀 너무한 것 아니야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프레임 이미지 더 씌우기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참 친화력 있는 호감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친서민이 아니라 친부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선거에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바로잡으면서 여기에 대한 투기나 불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찍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LCT라고 하는 그런 좀 부유층의 건물에 산다는 이유를 제기하는 건 조금 온당치 못한다. 하나 더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부동산 값 뛰게 만들었던 정부는 누구인가라는 얘기도 덧붙입니다. 광진 지역구에 네. 특혜 의혹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사시지는 않을 거예요. 저기 네, 저 전세 살고 있는데. 네, 김병민. 네. 근데 김병민 의원 비싼 집에 살아서 지금 박형준 후보를 비판하는 건가요, 민주당이? 지금 있는 얘기들에 따라서 박형준 후보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해명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은 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선거를 사실상 우리가 이게 뭐 하루 이틀 치른 것이 아니라 박형준 후보 나오겠다고 얘기하면서 경선 치렀던 과정까지 생각하면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LCT 문제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가덕도 문제에 부산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부터 민주당 당대표 총출동해서 가덕도를 쭉 외쳤는데 아무리 가덕도를 외쳐도 여론조사상에서 이 미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서 후보 끌어내리기 위한 LCT 문제가 폭발되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해명하다 보면 선거 다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겠습니까? 자,
최지은 대변인. 네, LCT가 선거 앞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LCT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형준 후보가 거기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LCT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박형준 후보가 거기 이제 산다는 것이 밝혀져서 일이 커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비싼 집 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뭐 공정하게 샀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아들한테 샀고, 그럼 그 아들은 누구로부터 샀느냐? 샀을 때 이 분양금이 실제 가격보다는 좀 낮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하면 로얄층의 아래 위로 한 채씩 가족들이 그렇게 가질 수 있었냐?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박형준 후보가 이제 권력이 있었을 때 그런 의혹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 집에 산다는 것은 이제 부산 시민의 정서적인 문제지 민주당이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선거 앞두고 가덕 신공항을 했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은 왜 4.15 총선 전에 가덕 신공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가덕 신공항이 제 지역구인데 아니 선거 앞두고 그때 했으면은 저한테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언제, 우리는 지금 17년 동안 가덕 신공항을 했고 검증 단위에서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서 검증실에서 검증을 하고 검증에서 김해공항에 대한 백지화가 나온 다음에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 이번에 하면은 선거 앞이고 그럼 내년에 하면은 대선 앞이고 작년에 했으면 총선 앞인데 그럼 가덕 신공항 언제 하라는 거면 LCT 조사는 언제 하라는 겁니까? 네, 김병민 물 마셨어요? 네네.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초창기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화력을 총공세했던 것과 달리 지금 현재 언론과 여론에서 조성되고 있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을 통해서 가덕 신공항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성 LCT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드리고요. 김해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백지화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평가 단위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뿐 그 뒤에 나왔던 얘기들이 다른 상황이고요.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가덕 신공항을 바로 옮겨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을 꼭 가덕 신공항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해서 올인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은 선거 직전에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가덕도 특별법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소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있는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속기록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아,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가의 100년지 대계를 두고 한 것인지는 아주 명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가덕도가 이번 선거용이다. 자, 최지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가덕 신공항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많았는데 그분들도 네, 그럼 선거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내야 된다고. 그게 부산에 가덕 신공항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그게 맞습니다. 꼭 필요한 부산, 일이라서 부산 그런 지역에 게 계신 아닐까요? 근데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중앙 정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심을 잡으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생각해 왔는데 적어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중앙의 당론은 가덕 신공항 반대입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날 가덕 신공항을 가서 이 가덕 신공항이 우리가 2030년 부산을 글로벌 해양 도시로 멋지게 성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바닷길이 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해저터널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땅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철도 등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또 하늘길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현재 진행되기 어려운 과정, 국토부에서의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현재 있는 구조 속에서의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함께 드리는 거죠. 제가 김경민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경민 위원장님 김병민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부산시장이 되면은 가덕 신공항 굉장히 힘들겠다. 중앙당과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의견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부산에서 꼭 필요한 게 가덕 신공항이라면은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론부터 좀 빨리 정하시고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시원하게 밝혀주세요. 가덕 신공항 반대하면 반대하신다. 왜 선거 전에는 이렇게 반대하는 말을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다가 뭐 실제로 뭐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하는지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지난날 가덕도 신공항을 찾아서 가덕도 신공항 하겠다고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시원하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다만 왜 얘기를 가덕 하고 있는 신공항이 것은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덕 신공항이 되려면 국토부에서부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설득해내고 여기에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산의 입장만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도 설득하고 이 과정에 필요한 경제성 평가에 더 효율적인 내용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뿐 아니라 나머지의 국책사업들을 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책사업을 잘 할 수 있고 정부와도 소통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180석의 집권 여당이 시장을 해야 가덕 신공항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2661님께서 가덕도 신공항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해저 터널로 묻지 말고 더블로 가 했는데 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8998님 거 먼저 읽겠습니다. 국민통합 대구 가서 먼저 외쳐야죠 얘기합니다. 2650님께서는 박형준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게 형성됐고 이렇게 만들어준 게 지금의 여당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하셨고요. 5855님께서는 박형준 후보는 아니라고만 하고 정확한 해명이 없어요. 사찰 문건, 입시 비리, LCT 그리고 국회의사당, 식당 어느 것 하나라도 해명된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번 선거의 임기는 한 1년 정도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예. 선거 때 많은 고소고발절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선되고 나서 바로 임기 시작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네. 선거 끝나고 나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공직선거법들과 맞물려 갖고선 재판도 진행되고 많은 내용들이 드러날 겁니다. 네, 소송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 뒤면은 바로 선거예요. 그러면 어떤 후보가 거짓말을 했던 후보고 어떤 후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의혹을 씌우려고 했던 후보와 정당인지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막무가내로 거짓말하면서 발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힘줘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은. 아니요, 저는 오히려 선거는 후보자들을 정확하게 검증해야 되는 자리죠. 340만의 부산 시민의 그 삶이 걸린 자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증은 분명히 해야 되고 다만 지금 이렇게 비리가 많은 사람이 시장에 되면은 이 사람이 뭐 이제 검찰에 조사받고 이렇게 다니느라고 비리 의혹이 많은 분이 되면 이제 지금 해명을 해주시면 해결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해명을 안 하시고 시장에 되시면은 검찰 조사 받다가 그 부산 시장의 역할은 도대체 누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9682님께서 두 분 모두 말은 오토바이처럼 잘하시네요. 그렇지, 오토바이처럼 잘합니다.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민심을 생각해 보세요. 으악 얘기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최지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공인혜 씨 말고 다른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기자들의 수다로 넘어갈까요? 그렇겠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 찾은 오늘의 기자는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한겨레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죠? 예. 선거철이 왔으니까. 선거철 바쁘죠? 네. 전 선거 취재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열심히 하셨으면. 아니, 뭐 일이 많아서요. 네. 후보들 쫓아다니고 취재하다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쓰러졌어요, 지하철에서. 너무 열심히. 그때 노무현 후보를 쫓아다닐 때였는데. 네네.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도 단일화가 있었어요.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가 있었고요. 네. 저녁마다 바뀌고 오늘 한다, 내일 한다. 그리고 막 단일화 파기하고 그때는 또 복잡했습니다. 자, 야권 단일화 드디어 오세훈 후보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티격태격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뭐 다른 단일화에 비해서는 큰 갈등 없이 빨리 끝났어요. 네, 어제 역전 드라마를 썼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당에서 경선부터 2등으로 출발한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고 또 안철수 후보가 계속 앞서 있었죠. 앞서 있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또 앞서면서 오세훈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됐죠. 네, 오세훈 후보가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할 때만 해도 맞습니다. 당내에 비웃음을 사기도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랬고 또 부의 논란도 있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의 논란도 있었고 조건부 때문에 또 당 안팎에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하고 정말 드라마를 썼습니다. 네, 오늘은 또 금태섭의 빨간 점퍼, 안철수의 빨간 넥타이까지 등장해서 지금 오세훈을 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치권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파란색 옷을 입으셨고 주황색 옷을 입으셨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두 분이 오늘은 빨간 점퍼, 빨간 넥타이를 맸는데요. 그 야권에서 이제 단일 후보가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빅텐트 선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빅텐트.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여기에 화답해서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또 오세훈 후보가 점퍼를 입혀주니까 웃으면서 그 점퍼를 딱 입으시더라고요. 네. 안철수 이제 전 후보겠네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뭐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자 의원들이 한 10여 차례 박수 세례를 보내면서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생경한 풍경이 연출됐는데요. 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뭐 금태섭부터 오세훈까지 이제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어떤 그 진영이 좀 꾸려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을 탈환하고 그리고 정권도 탈환하겠다. 빅텐트, 계속 빅텐트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오세훈 후보가 22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그리고 금태섭까지 중도 성향 인사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혁 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었고 SNS 논객도 또 다 모시겠다면서요? 네, 또 서민 당국대 교수는 요즘에 굉장히 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친밀하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친하게 지내요? 네, 또 강연도 여러 차례 나오셨었고 네. 의원들의 유튜브 채널에도 가끔씩 출연을 하시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이미 지내고 계시고 국민의힘 네네. 의원들이 왜 갑자기 기생충에 관심을 그러게 말입니다. 기생충학 전문가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그 나름대로 반 문재인 연대를 꾸리려는 그 야권의 그 목표에 이 진중권 교수나 서민 교수도 함께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시장 선거가 이제 3주도 안 남았죠. 어떻게 그 좀 시너지 효과를 낼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학적 결합을 할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광주 갔어요?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안 만났을까요? 정말 네, 그렇죠. 공교롭게도 김종인 위원장이 안 계실 때 의원총회를 안철수 대표가 찾았고 김종인 위원장은 뭐 미리부터 오늘 광주행은 예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예. 어제 이제 본인의 자당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로 된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고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김종인의 매직이 통했다 이런 찬사가 쏟아졌는데 바로 호남 쪽에 가서 우리한테 한 표를 행사해달라 표심을 구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자기 역할은 90% 했고 4월 8일은 나는 당을 떠나겠다. 계속 그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이제 떠날 사람이라는 말씀을 거듭 이제 반복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호남에 가서 또 한 번 광주를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이분이 지금 떠날 사람이 광주에 왜 갔을까? 그리고 나 떠난다 네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의 맞습니다. 화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떠나지 않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네. 사실 지금 야권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되게 좀 개편될 거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당대표 선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대선 전국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큰 맞습니다. 판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선거 얘기 말고요. 선거 얘기 말고 또 다른 국회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본회의가 열렸고 아직 추경안은 통과는 안 됐고 오늘 그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들은 지금 속속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LH 사태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뭐 방지법 이런 거 그리고 네네. 이해충돌 방지법 다 통과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 그 상임위에 걸려 있어서 오늘 통과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상임위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약간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좀 오히려 법안이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오히려 후도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면서 이제 의원들이 열심히 논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상임위에 있네요. 상임위에 있어요? 네. 논의를 하겠다고 그냥 있어요? 네, 맞습니다. 추경은요? 추경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민주당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추경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 예정은 11시 반, 밤 11시 반, 12시 이쯤에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 대행이죠. 추경안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 방역, 민생, 경제를 더 두텁고 넓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안에 좀 여야가 접점을 찾고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까? 네, 일단 야당에서는 그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만 가능하고 국채를 더 발행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아무래도 좀 논의가 느렸던 것 같은데 오늘 안에는 해결이 되겠죠. 국민들이 또 이거 집중해서 쳐다봐야 됩니다. LH 사태 관련 법들 어떤 법들이 통과되는지 네.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법이 통과됩니까? 네, 민주당이 투기 부패 방지 5법이라고 이제 네이밍을 달고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을 오늘 통과를 하고요. 네. 또 LH 관련해서 이제 공직자의 투기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하는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이건 통과가 됐으니까 됐어요. 네, 앞으로는 이런 LH 사태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 법을 통해서요. 남은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부동산 거래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달 중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서 민주당이 꼭 통과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달 안에는 이 부동산 투기 부패 방지 5법이 다 통과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법안 안 냈어요? 국민의힘은 법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냈는데 특별하게 본인들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LH 사태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계속 개혁 법안을 내고 있고 주도하고 있고요. 네. 아직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거래법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겨레 김민아 기자가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324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자,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 재판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법원에서 MBN 종편 3년 재승인 조건 중에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결정 내렸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네.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진 건데요.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려서 재승인 해줄 때 일종의 조건을 붙인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을 고쳐라. 그러면 재승인을 해주겠다라는 게 17개 조건을 붙였는데 대신에 이게 법원에서 봤더니 이거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이 재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리니까 17개 중에 3개는 보류를 해놓고 나머지를 유지하면서 본안 재판을 다퉈보자. 재승인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지 이런 겁니다. 한 달 전에 효력 정지 처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거는 뭐 6개월 정도 지금 유예했던 그 부분을 못하게 했던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거고 요거는 많은 조건 중에 2개 정도만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17개 부관을 부속되는 어떤 조건을 걸었던 거거든요. 네. 그 중에 뭐 2가지 정도는 좀 빼라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이제 결정 요지인데 그래서 뭐 15개 정도는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MBN에서 법을 어겨가지고 재승인 조건이 달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효력 정지, 그런데 다시 이렇게 법원에서 하나씩 2씩 풀어주면 이거 방통위에서 왜 심의는 했고 왜 이렇게
참 재판은 복잡해 가지는지 이 행정소송은 언제 다 끝날 건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역사적인 재판 얘기로 또 넘어가겠는데 사법농단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네. 어제 이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일단 뉴스의 중심은 그래도 지금까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14명 기소해서 10명 정도 재판을 받았는데 다 무죄였거든요. 다 무죄였습니다. 2명이 유죄를 받았다라는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약간 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던 게 많은 경우에 그동안 무죄를 받았던 게 직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두 사람 유죄를 받은 부분은 뭐냐면 이른바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데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좋지 않은 어떤 모임이라고 보이는 그런 곳에 가입하려고 한 판사들, 이 판사들 그 모임 자체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재판부 심증 파악한 이런 건데, 이게 모임을 막으려고 하는 건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예산을 법원행정처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모임에 대해서 지원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도 법원행정처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조실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 직권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람. 예. 사실은 저는 무죄라고 좀 봤었거든요. 네. 이전에는. 네. 왜냐하면 다른 재판 다 똑같아요. 제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네. 판사들 싹 다 무죄가 났고 2심 가서 무죄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무죄라 봤는데 이거는 판사들이 봤을 때도 좀 심각하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무죄를 하는 법리는 딱 두 가지 방식이었어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직권 내용이 없다라고 해가 무죄가 됐던 경우가 있고, 어차피 밑에 부하들이 그냥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근데 요거는 대부분 판사 직권 내용이 어떻게 무죄를 했냐면 개입하는 건 직분 범위가 아니다. 예. 아무 직분 범위도 아닌데 무슨 이게 직권남용죄 되느냐. 이상한 논리로 갔었습니다. 개입은 했으나 네. 이렇게 또 영향은 뭐 미치지 그렇죠. 못했으니까. 어차피 직권에 그 판사는 재판하는 거지. 네. 어떻게 개입하고 이런 거는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갔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건 직권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몇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 통합진보당 그 국회의원들을 네. 지위 확인 소송 관련돼서는 요건 좀 심각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냥 개입한 게 아니고 결론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개입한다면 이거는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죄 유죄를 인정한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집행유예까지, 특히 이규진하고 이민걸 같은 경우는 네. 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 인사라고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법관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유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근데 참 재밌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규진 전 상임위원 같은 경우가 법관들을 동원해서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참 그냥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왜 네. 판사가 스파이야? 왜 네. 들어가서 내부 정보를 빼내? 헌법재판소로 파견된 판사 스파이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묘한 알력이 있어요. 있죠. 예, 서로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나야. 그렇죠. 뭐 이런 약간 그런 주장들이 좀 있고, 물론 전반적으로 우세하기는 대법원이 더 우세한데 네. 어쨌든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는 이 국민들 권리 보호를 위해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있는 재판소가 우리인데 법원이 잘못해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입장들을 좀 복비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대법관들은 이거 사심제 하자는 말이냐. 그렇죠. 우리가 최고 법원인데 어떻게 우리를 또 들여다봐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갈등의 배경하에서 보면 참 이게 법원 판사들조차도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스파이까지 보내가면서. 이런 걸 보면 또 참 사법농단 사건 보면 판사들의 민낯을, 이렇게 판사들의 수준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가장 마지막 믿는 게 우리가 삼권 분립 그러잖아요. 네. 입법권, 뭐 행정권, 사법권 분리돼 있고 최후의 보루가 사법권이라 하는데. 최후의 보루잖아요. 사실 최후의 보루인데 네. 앞에 전의로 써가지고 이렇게. 네. 된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권 분립을 제가 이제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때 검찰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면 오해들을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독립을 했다라는 게 아무런 견제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의 독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기 때문에 사법도 행정하고 입법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건데. 맞죠. 근데 이번에는 또 심각한 것은 판사들이 그 고위 법관들이 이 삼권 분립을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권한을 그렇죠. 저기 청와대에 가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큰 권력을 갖는다는 명분으로 자기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타협을 시도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쁩니다. 자신들의 이익, 이른바 상고법원 관련돼서 네.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가장 중요한 숭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팽개친 거거든요. 헌법의 사실. 가치, 그렇죠. 재판의 공정의 가치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사법농단 재판이 중요하고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자, 잠시 교통정보 듣고 와서 말씀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잇따라 발생했던 고속도로 사고들은 지금 거의 다 처리가 된 상태고요. 아직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승주 부근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2km 구간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로 동광주 나들목에서 살짝 주춤합니다. 반대 순천 쪽은 광산에서 산월까지 2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면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동수원에서 부곡나들목을 지나 반월터널 부근까지 15km 길게 정체고 이후로는 월곶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에서 성남 사이와 서남 부근에서 짧게 밀리다가 광암터널에서 토평 나들목까지 10km 길게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대천 부근과 비봉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7km 사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재판 5분 전 이어가겠습니다. 2507님께서 다 썩어 있었어요. 다 몇 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유해영, 신광열, 조의연, 성창호, 임성근, 이태종, 방창현, 심상철 무죄 받았어요. 계속 무죄 받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유죄 판결문에 이 양승태와 임종원 등과도 공모를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직권남용죄 계속 무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양승태까지 다 무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러려면 뭐에 재판에 그렇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공범 관계 아니면 공범보다는 지시 관계가 됩니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임정원 사법행정 차장 이런 사람 고영한 또 박병대 대법관까지 앞으로 4명의 재판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공범이 되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그래도 이 1심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법리대로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유죄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 법리대로라면 양승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재판을 받아볼 만하다. 자, 양재열 변호사님.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직무에 있어서 이 폭을 어디까지 볼 것이는데 인사와 관련된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암시만으로도 그렇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아니 판사님들이 더더군다나 이 고과 이런 데 되게 민감하시고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성적에 민감하신 분들이야. 공부를 워낙 잘하신 분들은요 1등 놓치면 그게 정말 큰 난리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판사님들 인사철에 맞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쥐고 있다라는 게 되게 사실 비겁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건. 그래서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고 처벌이 되고 이 사람 나쁜 걸 문제가 삼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다른 판사님들이 마음 놓고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눈치 안 보고 선배님이 뭐라고 하시더라도 선배님 큰일 날 말씀하시네요. 이러고 재판 법대로 원칙대로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금 탄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맥락입니다. 아니 그런 거 시키면 봐요. 임성근 선배처럼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재판의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유죄라든지 임성근의 지금 탄핵 심판 올라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법관들은 유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484님께서 주 기자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타부서 부장이 저한테 부당한 일을 했어요. 지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장은 죄가 없는 건가요? 타부서라서 권한 밖의 일을 지시한 거니까요. 이렇게 문제 이해가 안 된다고 사법농단
사건을 얘기하셨습니다. 기존에 무죄 나온 범죄가 딱 정확히 딱 이겁니다. 비밀 너무 잘 드셨다. 정확하게 정확한 거예요. 야, 인사과 엑스 총무부장이 인사과 직원한테 뭐 엉뚱한 일 시켜가지고 사고 났다. 그러면 총무부장은 내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권한 바뀌고 다른 부서 부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지금 다 무죄였어요. 그거였어요. 지금 다 이제 임성근 등등 뭐 지금 말했던 우리 무죄 받았던 일선의 법관들은 형사수석부장 아니면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재판에 가서 뭐 할 권한 자체가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이 되냐는데 그거는 완전 형식 논리고 실제로는 타부서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평정에 따라서 인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얘기 또 이거는 또 일반인으로 보자면요.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받았지만 나는 뇌물을 받고 판단하지 않았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8166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데 결과가 같다면 직권을 남용한 것보다 없는 직권을 행하는 게 더 나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자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직권남용죄가 언제부터 법리가 바뀌었는가 보니까 결국 이 사법농단 이후부터거든요. 그렇죠. 최근이잖아요. 그때부터 아주 정밀하게 그 이전에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우리 판사들 이 사건 10명이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 법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사법농단 아이고 복잡하고 어려워. 자, 주진우 라이브에서 재판 5분 전에서 이 부분만 클립으로 딱 들으시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우리 청취자분이 질문을 2개를 해주셨네요. 것 같아요. 자, 2661님께서는 사법농단 관련 기소를 검찰이 했죠.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줬죠. 그런데 검찰은요, 검사 잘못은 기소도 안 하죠. 이게 뭡니까? 그러게요. 우리 검사들, 우리 판사님들 좀 부끄럽습니다. 자,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심판은 절차에 돌입했죠? 네, 오늘부터 탄핵 재판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제 준비기일입니다. 열었고 지금 이제 증거 제출했고요. 그러면서 쟁점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쟁점 정리했으니까 아주 오래 될 거예요. 오래 걸 거예요. 올해는 걸려도 오늘 나온 유죄 판결의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게 난 무죄 받았는데 왜 이러냐였거든요. 너는 무죄지만 법원 행정처 사람들은 다 유죄였다. 알겠습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2심 진행 중인데 다른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 말씀드립니다. 다른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맹장 수술 때문에 좀 미뤄지나요? 맹장염이 아니고 충수염이에요. 충수염이 그거 아닌가요? 조금 더 발전했을 때 충수염이라고 하거든요. 살짝 염증 단계일 때 맹장이라고 보통 부르고 의학적으로 같이 부르는데 이른바 쉽게 말해서 터졌을 때는 충수염이라고까지 부르는데 아무튼 맹장 수술하면 충수 수술하면 맹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3주 정도 안정을 요구한다는 진단서를 받은 거 보니까 좀 많이 아프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왜 이걸 우리가 뉴스에서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제가 재판장으로 권고합니다. 엄청 아프셨다는데 웃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아니 지금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실 맹장이 아무리 아파도 사람 큰일 날 병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후유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해요. 언론에서 왜 그렇게까지 써요? 복통 참은 이재용 특별대우 받기 싫었다 이런 기사 나왔고 이재용 특별대우 오해 피하려고 충수 터질 때까지 참았다. 터졌네. 특혜 시비 우려해가지고 구치소 의료진 권유에도 외부 진료 사양한 이재용. 자, 우리가 놀랍게도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마다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힘들어하고 뭔가 정의롭고 뭔가 억울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도가 되는데 자, 한번 따져봅시다. 특혜 관련해서. 이거 사실은 맹장이 지금 아프잖아요. 엄청 아파요. 그리고 그러면 구치소 쪽에서 병원 보내주지요. 보내주죠. 근데 본인 안 간 거예요. 그게 무슨 특혜를 받기 위해서 참았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더 저는 문제점이 사실은 서울구치소에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가 지정병원이 평촌에 있는 안양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입니다.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고 삼성병원으로도 가게 되거든요. 그게 특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누가 맹장염 수술을 무슨 큰 병원 가서 봤으면 맹장염 수술은 응급 상황이고 한림대 성심병원 무시합니까?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특혜 얘기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이 한림대 성심병을 안 가고 삼성 서울병으로 옮긴 것 자체가 오히려 특혜다라고 하고 그런 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순식간에 그 일이 터지자마자 어떻게 누가 다 알고 순식간에 이재용 부회장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서 그냥 참고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눈물나게 보도한 거. 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예전 다니던 회사에 선배가 네. 맹장염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근무일이다 보니까 혹시 아프다고 일찍 조퇴하면 인사 고과에 불이익 받을까 봐 참다가 네. 터져서 충수염으로 실려간 기억이 나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게 아프지 충수염 나오는 경우가 구치소에서 뭐 딱히 뭐 참으세요. 아니 그리고 구치소에서 당연히 가라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걸 너 참어라 삼성 네. 오너니까 참어라 누가 그러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4176님께서 맹장염은 충수염을 잘못 말한 거고요. 충수가 터지면 복막염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보도에도 터졌다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복막염이네 그러면. 복막염. 근데 충수염이라고 맹장 수술했다고 다 나왔는데. 그럼 뭐 중앙일보에서도 맹장 수술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3주까지 안 가요. 저 일주일 걸렸어요. 저. 시기안님께서 저 충수염 유경험자입니다. 재용이 형 파이팅 얘기합니다. 아 충수염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중학교 때 수술했죠. 그래요?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있다 네. 학교 가셨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이거 보도하고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갖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또 재판에 앞두고 있잖아요. 네. 뭐 이거 연기될 수 있습니다. 뭐 아프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갖고 뭔가 멋있고 뭔가 정말 처벌받으면 안 되는 끝까지 사람 나는 참고 이렇게 그런 걸로 보도되는 거 자체가 잘못된. 제가 만약 그랬다면 그래 보도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참 많이는 않지만 조금씩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증인만 검찰 증인만 200명이 넘을 예정이에요. 네, 앞으로 예정이.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늘어질지도 모르는 거라서 수술에서 한 달 연기됐다고 해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네. 뭐 이렇게 크게 저희도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큰일 날 뻔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네. 언론이 너무 크게 호들갑을 떨어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청했어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이었죠. 18일 날 신청했던 부분이고요. 뭐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뭐 성범죄 같은 개인 사생활 관련된 그런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그거랑 지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그 장모 최 씨가 재판 받으러 가는 모습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예. 하면서 뭐 옷이 어떠고 저떠고 뭐 가방이 어떠고 저떠고 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 재판 자체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뭐 그래요? 아마 변론 종결이 곧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혐의 사실 일부 인정이 된 상황 같거든요. 예. 선고 정도가 남은 상황이다. 아직 변론 종결 안 됐지만 네. 뭐 곧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재판은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는 300원이 넘는 통장 잔고가 있었다라는 걸 위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본인은 동업자였던 같이 기소가 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회유 때문에 그냥 그걸 만들어주기만 했을 뿐이지 네. 어디에 쓰일이라는 것도 몰랐고 실제로 쓰이지도 않았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소된 부분 중에 박 변호사가 얘기한 건 일부 인정했다는 건 위조 자체는 인정했어요. 예. 근데 300억 원 통장을 위조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건데 그건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참.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통장 액수를 위조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상상할 근데 수가 그 없는데요. 위조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거거든요. 예? 허가 받은 데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그 정도 잔고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횡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증서 같은 그 사문서를 위조한 거기 때문에 네. 위조죄가 성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본인은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뭐 본인 잘 몰랐다고 하지만 네. 이게 행사를 목적으로 만들고 행사만 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유죄가 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복잡한 사안은 아니네요. 이 재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4443님께서 제보하셨어요. 지난주 친구가 분당 서울대병원 맹장인 줄 알고 갔어요. 예.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요. 맹장 수술은 안 한다고 해서 더 작은 병원으로 갔어요. 진단서 제출할 수도 있는 팩트입니다.
특혜 맞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요새 대형 병원에서 맹장 수술 안 합니다. 그런 네. 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간 거네요. 2144님 맹장 수술은 4일이면 퇴원합니다. 이렇게 또 그래요. 제가 일주일 안 걸렸다니까요. 네. 계속 네. 여러분의 제보로 우리 재판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렇네. 진짜 굳이 그렇게 안 가죠. 진짜. 그렇군요. 자, 재판 5분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박지훈, 양지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인구 9.6% 코로나 감염 이스라엘. 정말 부럽습니까?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최근 언론에서 조선일보나 매일경제 등이 이스라엘 부럽다, 코로나 극복해간다 하면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줄었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많이 했거든요. 현재 48.6% 정도 지금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일찍 구하지 못한 정부를, 백신을 많이 맞지 못한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신규 확진 환자가 21일은 669명, 22일은 670명대였고요. 지난 1일 신규 확진자는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훨씬 더 수천 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 인구가 82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인구의 9.5%입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86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9.5%가 코로나에 걸렸고요. 사망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 대비해서의 확진자 비율은 50배 정도 이스라엘이 높고요. 사망자는 21배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백신 접종을 한 셈이라고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가 좀 부러워할 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도 절대 조심해야 된다. 거리 두기 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된다. 그거를 잊지 말자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백신 위험하다, 음모론도 퍼지고, 그래서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얼굴 없는 화가 코로나 영웅 그림 224억에 전액 기부. KBS 기사입니다. 얼굴 없는 화가 그래피티 화가인데 뱅크시라는 유명한 영국의 화가가 있는데요. 영국 사우샘턴의 한 병원에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의료진을 영웅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몰래 그려놓고 가서 화제가 됐는데, 이 그림이 경매로 우리 돈 224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이 모든 돈은 병원 직원과 입원 환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부됐다고 합니다. 목사님 스니커즈는 631만 원. 화재 풀소유 폭로 미국 인스타.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미국의 일부 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가지고 이게 인스타그램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 목사님들이 새로운 디자이너 의상을 매번 이렇게 바꿔서 입고 나온답니다. 명품 자켓을 막 400만 원짜리, 바지 한 벌에 100만 원짜리 입고요. 어떤 목사님은 저 허리에다가 가방을 둘렀는데 그거는 또 140만 원이 넘는 거고, 마이애미에서 활동하는 어떤 목사님은 악어 가죽 벨트를 이렇게 했는데 한 286만 원짜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은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국 목사님들 명품 좋아하십니다. 스포츠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별히 또
여자친구 있는 목사님도 있고, 한국 목사님들의 명품 사랑 그리고 땅 사랑 이런 거 좀 찾아보면 굉장할 텐데, 아이 참 제가 다 말은 못하겠네. 저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배로 가득했던 베네치아 운하서 돌고래 발견, 코로나의 역설. YTN 기사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에 돌고래 2마리가 헤엄칩니다. 자유롭게. 어미와 새끼 한 쌍으로 추정되는데, 산마르코 광장이라고 베네치아 중심부 그 광장 앞까지 이 돌고래가 헤엄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돌고래가 발견된 것은 코로나로 운하에 배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물이 깨끗해지고 원래 이 바다의 주인이었던 돌고래의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곤돌라에 이렇게 잡혔을지도 모를 돌고래가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데, 자연은 또 동물들은 코로나 때문에 숨쉬고 자유롭게 수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지구에, 환경에 못 쓸 짓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일의 오션 오브 라이트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